세 번째, 유경의 대단한 점. 유경은 좋은 의견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말했습니다. 유경은 말할 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고재가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설명은 한고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유경은 노라고 말해야 할 때는 노라고 말했습니다. 유경은 한고재 앞에서 예스맨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주변에는 예스맨이 많은 편입니다. 예스맨들은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뜻에 따르면 잘 되면 예스맨들은 상을 받고 잘 안 되더라도 최소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한고재는 유학자나 지나치게 예의 바른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한고재를 설득하려면 예의를 차리면서 대의명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고재는 초안쟁피기를 이겨내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전국을 통일한 한고재가 흉노를 정벌하겠다는데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흉노와의 전투에서 2번이나 이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경은 노라고 말했습니다. 유경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했습니다. 사실 한고재가 일개 병사를 만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고재는 유경과 같이 식사부터 하고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유경이 옛 주나라와 한나라를 비유해도 한고재는 유경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유경의 설명을 듣고는 장량에게 물어보고 그날로 바로 수도를 장안으로 옮깁니다. 네 번째, 유경의 아쉬운 점. 만약에 한고재가 흉노에게 승리했다면? 한고재가 흉노를 3번째에도 이겼으면 유경은 정말 입만 나불거린 놈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유경의 제안이 하나의 도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다행히 유경의 말은 들어맞았고 그에 대한 포상으로 2,000호의 시급과 관내후의 벼슬을 받습니다. 태평성세에는 이렇게 파격적인 대접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난세에는 유경처럼 행동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경은 장수도 재상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유경은 자신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고 그 의견을 한고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고재의 말대로 제나라 포로놈이 입을 연 것입니다. 역사상 훌륭한 장군, 지략가들은 상책, 중책, 하책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군주의 뜻을 헤아려서 가장 알맞은 계책을 고르게 합니다. 그러나 유경은 한고재에게 출전하지 말라고 했지 그 후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고재는 눈의 가시 같은 흉노를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한왕 한신에게 쓴맛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유경 입장에서는 이미 출정한 한고재의 20만 대군의 체면을 살리고 승리도 거둘 계책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경은 군사를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유경은 보급을 책임지지도 않았습니다. 유경은 임기응변의 계책을 내서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유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한고재는 한바탕 거친 욕을 퍼부은 이후에 수갑과 족쇄를 채워서 유경을 가두었습니다.
유경은 항고제의 딸을 시집 보내라고 했습니다. 항고제가 패배한 이후에 항고제는 유경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유경은 항고제에게 대답합니다. 유경, 우리 세대에는 힘듭니다. 흉노에게 폐하의 첫째 따님인 노원 공주를 시집 보내십시오. 거기에다가 흉노에게 필요한 비단, 곡식, 도자기 등을 곡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흉노를 당분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나라가 흉노에게는 장인 어른의 나라가 됩니다. 그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언젠가는 흉노를 정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유경의 이 제안이 참으로 지혜롭기도 하고 간악하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항고제는 중원을 통일한 황제입니다. 항고제는 중원을 통일했습니다. 말단 공무원에서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항고제가 흉노를 무서워했겠습니까? 패왕 항우도 이겼습니다. 항고제는 항우의 화살을 맞아도 허풍을 치면서 도발했습니다. 항고제는 자기 부모님이 항우에게 잡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항고제에게는 일반적인 설득보다 강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유경이 항고제에게 첫째 딸인 노원공주를 시집 보내라고 했습니다. 항고제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노원공주는 항고제와 여우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장호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항고제와 여우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딸을, 그것도 현재 장호의 아내이자 유부녀를 원수인 묵돌선우에게 시집 보내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데? 세 번째, door in the face 테크닉. 유경은 항고제의 성격을 알고서 심리게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door in the face 테크닉입니다. 처음에 어려운 부탁을 해서 거절을 유도합니다. 그 후 바로 자신의 진짜 속셈을 부탁합니다. 상대에게서 OK를 얻어냅니다. 중원을 통일한 항고제한테 처음부터 흉노와 화친을 맺고 공물을 바치려고 하면 항고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겨우 한 번 졌을 뿐입니다. 백등산 전투에서 포위당해서 죽을 뻔했지만 그건 지휘본대와 본 병력이 갈라져서 생긴 일입니다. 처절한 패배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나라의 생산력은 흉노보다 높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 저는 항고제와 유경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기록한 사마천은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경은 흉노와 싸우지 말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마천은 흉노와 싸우다 어쩔 수 없는 투항을 한 일응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유경은 모두가 yes, 흉노와 결전이라고 할 때 유경은 혼자 no 해서 유경은 항고제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사마천은 모두가 yes, 흉노에 투항한 일응을 처벌이라고 할 때 사마천은 no 라고 말해서 한무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유경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항고제가 사과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상과 벼슬을 받았습니다. 사마천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사형, 속죄금 50만 전, 궁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사마천은 궁형을 선택했습니다. 사마천은 굉장히 억울해하지 않았을까요? 두 사람의 상황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사마천이 소심하지만
영원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2000년 후에 저도 한무제의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